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진주의 저희 주님의 교회 형제 자매들의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정말 부득이한 마음으로 맡고 있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활동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 평화의 교회야말로 모델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조사해 보면 혹시 뭔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도착해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요람을 교회 안내를 보는 중에 특히 교회의 4가지 사명에서 첫 번째 디파인하는 교회를 디파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아주 정말 absolutely right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제가 LA 기원실 강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 초청에 응답하는 교회로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 데리고 레이크 에비뉴 처치 파사데나 집이 파사데나 참석을 했더니 거기 목사님도 이 대림절 설교를 하시면서 바로 그 점을 강조하시는 걸 보고 참 기쁜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평화의 교회를 소개할 때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리고 이런 미국 금융위기라든지 한국 자본주의 선택 같은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소화할 정도가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마음 놓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국제정치경제학이 전공인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도 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테크닉도 개발을 해보고 하지만 그래도 보통 대중 강연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주제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안식년 와서 책을 한 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출판 준비 중인데 한국 자본주의 선택이라는 이제 한 15년 정도 써오던 책을 이제 준비했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럼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가 되신 겁니다. 내용상으로 지금 큰 두 섹션을 드리게 됐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미국 금융위기 문제와 한국 자본주의 선택이 큰 두 섹션인데 하나가 한 3시간짜리 강연으로도 할 수 있는 아주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만 하면은 이 참여자가 적을지도 모른다. 이런 그래도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두 개를 합치자.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이 세 주제를 합쳐서 1시간 안에 하는 강연 준비는 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고 또 우리 평화의 교회가 지금 처음 강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이 반응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가 쿠킹해 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1시간 정도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핵심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판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판서하는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말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이제 궁금하신 것은 질문을 하면 질문은 2시간, 3시간 해도 좋습니다. 그때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을 때는 성경 말씀 이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탁탁 전부 진행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저처럼 사회과학자이면서 신앙인인 사람이 할 때는 좀 주의를 합니다. 이게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과학적인 탐구도 신앙적 탐구와 마찬가지로 서로 그 조화될 수 있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그런데 혹시 뭐 그 신념이 다르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진리는 그것을 규율한다.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공부를 해서 결론을 얻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앙적인 활동에도 유익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섹션으로 진행을 합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한국 자본주의 선택.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위기라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미 오래전에 많이 예언이 되어 왔었다고 보고 있고 또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으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식의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현실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미국 패권론이라는 Theories of American Hegemon이라고 불리우는 이론의 입각에서 하게 됩니다. 대개 이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이기 때문에 주로 그 화폐 금융론의 입장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건 본질을 지금 뭐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본질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현실주의적인 미국 패권론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자본주의 선택은 아주 이제 너무 중요한 문제죠. 특히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이제 뭐 젊은 분들은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아직까지도 깊은 그 애국심, 고향을 향한 사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도대체 저놈의 나라가 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그런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그 문제를 다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한국 자본주의 선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만 그걸 이제 저 책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지 않고 그러나 오로지 진리를 따라서 서술했는데 결론이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좀 노골적으로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을 독립시켜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적 자본주의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이런 구조로 말씀드리는 데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다거나 또는 무슨 제안이 있으시면 그렇습니다. 아담한 사이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그 강의 사이즈여서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는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그 수업에서도 강의하면서 늘상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언제든지 지겨우면 눈빛을 지겹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 순간 대충 거기서 마무리하겠다. 늘상 이게 이 성경적인 원칙이 그거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 강의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해야지 자기 혼자서 막 열에 떠드는데 밑에는 다 졸고 있어. 이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다가 재미있다 그러면은 조금 늘어지고 재미없다 그러면 그걸로 빨리빨리 끝내고 이제 이렇게 할 거니까 눈빛으로 말해 주십시오.
우선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 무슨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전한 것이냐,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사실 이 주제들 지금 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한다면 다 아까울 정도의 주제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벌써 한 학기 강의입니다, 원래. 근데 오늘은 이 주제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건너뛰면서 몇 가지 요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대 비극론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대 비극론은 유명한 비극론인데 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소포클레스의 3대 비극,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습니까? 이게 잘 모르시네. 백종국의 2대 비극. 백종국의 2대 비극은 뭐냐? 무지와 독단의 비극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첫째 에피소드는 이건 무지 에피소드는 이 부분. 3대 독자가 태어났어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너무 독자를 사랑해가지고 막 아기를 막 땅에 놓지 않고 키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기가 물러지죠. 그래서 그런지 홍역이 일찍이 와버렸어요. 어린 아기가 홍역 걸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좀 더 큰 뒤에 걸려야 되는데 이놈은 게 일찍 와버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가출을 했어요. 왜 가출을 했느냐? 옆집 아주머니가 홍역이 심을 때는 생가재즙을 내서 먹이면 낫는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가재 잡으러 가출을 한 거예요. 이제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국인들 싫어합니다. 그 할머니는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실화였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가재를 잡으러 갔는데, 그러면 가재를 그분이 어떻게 잡았겠어요? 이거 할머님이 막 산골짜기 가서 막 얼음을 깨다가 거기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목숨과도 바꾼 손자 사랑, 가재 2마리 잡아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재 즙을 내서 먹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홍역은 일단 나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걸렸습니까? 예? 곰보병? 왜? 곰보병은? 그렇지. 이 전문가가 계시네. 디스토마, 생가재라든지 은어 이런 거, 민물고기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디스토마. 디스토마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소아과 의사가 아기가 이제 홍역에 걸렸다 디스토마 걸렸으니까 이게 살리겠어요? 이제 죽는 거지. 디스토마 걸렸다는 말은 못하고 이건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됐으니까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디스토마다 그러면 왜 디스토마? 그러면 가재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뭐 의사가 이제 거짓말을 화이트 라이라 그러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사회라든지 민족 사랑해서 막 절절한 사랑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활동하고 밀어붙여요. 근데 그 디스토마 먹이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주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 좀 경제학자들 이렇게 이제 토론을 많이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건 막 열심히 경제학을 막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배워왔어요. 근데 그대로 하면 딱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막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집단으로 강조를 한다. 저처럼 정치 경제학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임파서블 안 된다고 그래도 뭐 전혀 이번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라고 뉴욕 대학에 있는 교수가 몇 년 전에 이런 크라이시스가 오게 될 거다. 그 순서는 바로 이제 서브프라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게 될 거라고 IMF 관련 세미나 시간에 딱 얘기를 하니까 다른 교수가 이제 토론으로 올라와가지고
당신 이 발표에는 이퀘이션이 없다 이게. 수식이 없어. 경제학에 수식이 없는 경제학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게. 그 턱도 아닌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그 지식을 굉장히 좁게 가지고 하여튼 모르면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분야 전문가를 모셔다가 얘기를 들어보는 이유는 비교적 건전한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럼 물론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성령의 핵심 중에는 뭡니까? 초월적인 지식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지식이 없으면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하튼 건전한 지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무지비극이까지는 부분인데 이게 설명을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면은 안 되는 것 같네요. 좀 더 빠른 속도로. 독단의 비극은 뭐냐? 독단의 비극은 올바른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너무 카테고리를 좁게 잡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비극이 독단의 비극입니다. 꽁트에 유명한 물에 빠진 예수쟁이 꽁트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여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구원해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죠? 믿음 좋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야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행인이 줄을 던져도 나는 지나가는 행인의 줄에 구원하지 않겠다. 모타포트가 왔어요. 타라. 나는 모타포트에도 구원을 의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꽁트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다. 막 허부적하고 있는데 해양경비대 헬리콥터가 줄사다리를 내면서 잡아라.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나는 현대 과학에도 구원을 의존하지 않겠다. 이제 이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마땅합니까 사실? 죽어야 마땅하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디를 갑니까? 천국으로 갔어요. 천국으로 가서 딱 천국 문에 가니까 예수님이 뭐시기야 어서 와라 이렇게 맞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면 기쁘고 일면 섭섭한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 지금 한참 때고 자녀도 아직 어린애가 몇이 있고 교회에서 지금 막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 충성할 일이 많은데 이게 너무 하지 않습니까? 날 지금 이렇게 데리고 오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난처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인도 보내주고 모타포트도 보내주고 그 동원하기 힘든 헬리콥터까지 보내줬는데 내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우리 평화의 교회 데피니션 보면서 아주 굉장히 동감했던 그 부분입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 틀에 딱 가둬버리는 거야. 그래 진정한 신앙적인 성령은 초월적으로 항상 내려와야 된다. 문이 확 열리고 목사를 탁 잡아가지고 육지에다가 던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자기 혼자. 근데 사실은 누구의 생각을 먼저 물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걸 먼저 물어야 되는 거지. 아주 위험천만한 사고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비극이 그냥 예전에 도처에 일어났었고 지금도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거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필적할 만한 백종국의 2대 비극. 이제 정립이 되셨습니까? 네. 첫째는 뭐죠? 무지 비극. 둘째는 독단의 비극.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히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갖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해서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독단의 비극에 젖으면. 그러면 이제 결국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렇게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사실 결론이. 그래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 위기가 뭐 금융 위기가 왔다 그러면 여러 전문가를 들어봐 있는 국제정치 경제 전문가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김 목사님 말씀이 저는 아주 건전하다고 봅니다. 여하튼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국제정치 경제적으로 접근하는데 여러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만 국제정치 경제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경제학이라는 게 뭐냐면 부와 권력의 생성과 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체계적이고 역사적인 활동에 관한 연구. 그게 정치경제학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연구 분야에서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 있어서 지배적인 그 이론의 틀이 패러다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한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세 패러다임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 세 패러다임이 경쟁하고 있는데 앞에 두 패러다임은 굉장히 이상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먼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컨셉을 먼저 정해. 그리고 그 정한 것을 그 순수 모델을 하나 정하고 이 순수 모델을 향해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아담 스미스, 하나는 칼 마크스가 대표자인데 이렇게 그래서 아주 힘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실패를 안 씁니다. 지금 신자유주의 실패다 뭐 이렇게 하니까는 우후죽순으로 최근에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가 뭐 마켓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국가가 실패한 것이다 하는 막 논문들이 수턱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그 소련 붕괴로 공산주의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또 갑자기 막 올라오냐 그러면 소련은 진정한 공산주의가 아니었다. 그것도 자본주의 일종이었다. 진정한 공산주의는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야 된다. 이런 또 연구들이 막 수턱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학교의 정성진 교수도 그런 주장의 왕초인데 왜 저하고 맨날 그러냐. 아이 그 되지도 않는 거 그만해라. 그러면 뭐 언제 그럼 그 처음에 소련 놓으면은 소련이 성공했을 때는 사회주의 뭐 어쩌고 하다가 실패하면 이거 아니야. 그럼 또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성공 안 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그럼 맨날 아니야. 그리고 항상 저기 있어요. 이게 교회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엄청 실패를 많이 하는데 항상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뜻은 저기 있는데 그 목사가 잘못하고 장로가 잘못하고 교인들이 잘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누가 인간이 잘못해서 항상 이래. 이게 종교거든. 근데 자유주의와 이 사회주의는 그 종교적인 색채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현실주의, 그 프리드리히 리스트 이하 그 라이노드 니버라든지 또는 캐난이라든지 조지 캐난이라든지 이런 현실주의 계열의 학자들은 그 이상향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현실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를 먼저 조사를. 그래서 이게 주권을 가진 국가 체제별로 민족 국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출발해서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실주의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공산주의 체제가 대부분 다 붕괴하고 아주 그 공산주의 아닌 공산주의들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의 북한 체제, 또 카스트로의 쿠바 체제 정도만 남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분화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자본주의 내의 그 모델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라소닉이라는 분이 그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처음에는 영국형인 자산형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었다. 그러다가 미국형인 경영형 자본주의가 득세를 했고 이제 점차 일본 스타일의 집단형 자본주의가 아마 힘을 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분석도 많지만 시간상 생략해드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공동체적 자본주의는 현실주의적 패러다임 하에서 집단형 자본주의 계열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뭐 들으나 마나 하네. 그거 뭐 어떤 한 이론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원래 이게 이제 솔직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입장이 모든 입장을 다 능가하고 항상 옳다고 주장을 하면은 이건 설교자지 학자는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네 이건 틀릴지 모르는데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러면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아멘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학자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고 계시는 것을 곰곰이 비교 대조하면서 질문이 생기면 딱 질문을 꼽아두십시오. 쓰지 않으면 이게 손가락으로 이게 꼽아두면 됩니다. 이게 또 잊어먹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미국의 지금 금융위기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미국의 패권체제 이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계열 하에서 미국의 패권 이론, 즉 아메리칸 헤지모니 티오리의 입장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폐경제학으로만 설명 안 하는 이유는 화폐경제학은 이미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하나 많아요. 항상 보면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화폐경제학자들은. 미국 정부 중에 특히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부시 말고 사실은 뭐 부시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그린스펀. 연방준비은행을 맡고 있는 그린스펀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뭘 했다는 거예요? 단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지나치게 했다. 이게 핵심이거든. 그냥 그걸로 다 설명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럼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내나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거죠. 자, 미국 패권론은 이 케인주주의와 사무엘슨 혼합경제론이 이렇게 서로 결합이 된 형태에서 유명한, 이제 저희들에게는 유명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덜 유명하겠죠. 찰스 E. 킨들버거 교수의 The Lender of the Last Resort, 그러니까 최후의 대여자라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아주 멋진 이론이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 이론으로 이제 미국 금융위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 이론이었고, 제가 이제 개발했던 제 책에서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중요한 이론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론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건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못 믿으시는 얼굴들이 절반은 여기 보면 매개의 변증법. 매개의 변증법이 영어로 말하면 Dialectic of Mediation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매개의 변증법을 정의하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중요한 단어를 컨셉을 하나 이야기하면 바로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그 정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개념의 내포를 명료하게 하고 외연을 확정하는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아직 그 개념을 모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내포를 명료하게 하고 외연을, 내포는 뭡니까? 그 개념의 본질적인 성격이고, 외포는 뭡니까? 외연은 그 본질이 적용되는 범위가 외연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딱 알고 있으면 벌써 그 개념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개의 변증법은 매개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자가 매개의 본질보다 선행하게 되는 현상. 우리 삶이 전부 매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명이.
처음에는 매개 없이 진행했겠죠. 내가 배고프면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추점컨대 그때 안 있어봐서 이것은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주 그 유인원 시절에는 그것도 또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그 인류의 진화라는 그 이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혹시 나중에 질문 있으면 진화론 문제인데 아주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하튼 그 배고프면 나무에 있는 거 가서 따먹고 배부르면 드립다 누워잤다. 이럴 때는 매개가 필요가 없죠. 그냥 필요한 걸 바로 얻을 수 있었으니까. 나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뭐가 매개를 보통 반드시 해줍니까? 돈, 화폐가 매개를 해줍니다. 돈을 노동을 해서 화폐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 확보된 화폐를 가지고 마켓에 가서 필요한 걸 삽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필요한 것들 사이를 뭐가 매개를 해줍니까? 화폐가 매개를 해준다. 앞에도 자리가 있으니까 앞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겠는데.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류가 문명이 발전할수록 화폐가 중첩적으로 매개가 중첩적으로 발전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진주에 지금 직장에 진주에서 사는데 진주에서 서울까지 올라간다. 옛날에는 그냥 걸어서 올라갔어요. 이거 매개가 필요 없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뭘 탑니까? 고속버스를 탑니다. 고속버스가 매개를 해주죠. 그런데 고속버스와 저 사이는 또 뭐가 매개를 해줍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게 역시 화폐 그러면은 조금 분석이 덜 된 겁니다. 사실은 자리표가 매개를 해주죠. 그리고 그 자리표와 내 사이를 또 뭐가 매개를 합니까? 이제 화폐가 매개를 하죠. 근데 지금은 또 그 화폐와 내 사이를 또 뭐가 매개를 합니까? 예? 신용카드 수표. 아직 문명이 덜 발달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이 매개를 해주죠. 사실 화폐를 내나 크레딧 카드를 내나 그것은 화폐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걸로 간주됩니다. 증권을 내밀어도 되고 뭐 다 같은 유동성으로 이제 간주되는데 그 유동성을 컨트롤하는 매개가 또 뭡니까? 이제는 컴퓨터, 인터넷이 그렇게 중첩적으로 막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중첩적으로 발전할수록 그 매개자는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다운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어야 돼요. 매개자가 더 중요해질 뿐 아니라 본질에서 더 멀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부분 나중에 또 질문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결론이 어떻게 나냐. 결과가 매개가 발전할수록 소외는 강화되고 소외가 강화된다는 것은 바로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모순이 더 강화되면은 그 체계는 붕괴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매개의 관계로 옮아간다. 이게 인류 역사의 발전이었고 바로 그것이 제가 발견한 논리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아직도 못 믿으시는데 이제 한 10여 년만 더 지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걸로 뭐 박사학위가 몇 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좀 말씀. 이 이론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요. 화폐는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을 매개하지만 화폐는 화폐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발전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화폐 경제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리고 그 국부론에서 화폐 경제 섹션으로 옮아가 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그리고 멋진 표현을 쓴 사람은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가 그 그룬트리스에서 보면은 이제 자본론에서는 안 달았어요. 자본론에서는 그 중요한 걸 안 다루고 저한테 맡겨놓고 그냥 딴 이야기만 드립다 했는데 그룬트리스에서 약간 언급을 했어요. 그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
화폐가 발전을 하면은 화폐 중에서도 매개의 성격을 가진 화폐가 우선하게 된다. 그것이 자본이다. 자본이 그런데 발전을 하면은 자본 중에서도 매개의 성격을 가진 자본이 우선하게 된다. 그게 금융자본이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결국 금융자본주의화 한다. 그런데 금융주의, 자본주의화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소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체제는 붕괴한다. 지금 제가 세 센텐스로 칼막스 이론을 완전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세 센텐스. 그러니까 그 자본론 쓸 필요도 없었는데 사실 그것만 정확하게 이렇게 발전을 시켰으면 그냥 가치론으로 옮아가면서 그냥 복잡해져 가지고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건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 부득이. 칼막스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옆에 패러그래프에다가 하나를 딱 언급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실까 싶어서 괜찮겠습니까? 예. 바로 이러한 매개의 역할은 기독교에서 잘 나타난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인간이다. 맞습니까? 그게 본질이다. 그런데 이 사이를 누가 매개하겠다고 나타났냐 그러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를 중보자라고 부른다. 매개자라고 부른다. 중보자의 다른 번역이 매개자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된 소외가 하나님교가 아니라 예수교라고 불리게 된 이유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예수와 또 그 믿고자 하는 신자 사이를 누가 매개를 한다? 교회가 매개를 한다. 네, 조금 더 분할을 해주세요. 교회가 매개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러 간다고 않고 어디 간다 그럽니까? 교회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와 또 그 신자 사이를 누가 매개를 한다? 성직자가 매개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성직자가 바로 교회고 성직자가 예수님이고 성직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 간다. 이게 아멘. 이것이 보통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명이 지금 이번에 사태는 연방은행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랬다. 연방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프라임 이자, 그러니까 은행에서 연방은행에서 연방은행은 개인에게는 돈을 안 빌려줍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게 연방은행. 연방은행에서 기본 은행에다가 빌려줄 때 이자율을 높이냐 낮추냐 이걸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낮추면 밑에 은행들도 이자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죠. 네, 그건 잘 알고 계시네.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건 이제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췄다. 그건 나쁜 놈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턱도 아닌 이야기고 근본적으로 어디에가 문제가 있느냐? 미국이 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무슨 위대한 사회라든지 또는 무슨 베트남전 이런 걸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고 또 이제 하나가 이건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가 미덕인 사회다. 그러니까 저축하지 말고 소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캠페인을 했어요. 이것은 초기에는 타당한 차원이 있습니다. 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소비를 해줘야만 지금 경제 부흥을 하고 있는 세계 각국이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참 착한 나라야 알고 보면. 네? 그걸 위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저축은 별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세계에서 강대국 중에서는 소비 저축률이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 관성이 있어가지고 패권이 사라졌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소비는 계속 그대로 하려고 듭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려 그러면 그 정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 닫아야죠. 표가 나오니까 문을 닫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소비해라, 소비해라. 그러고 이제 그럼 돈 벌 데가 어딨냐 이렇게 찾았는데 돈 벌 데를 어디서 제일 크게 찾았냐 하면 금융 부문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세계가 하나의 분업체제라고 상정을 하고 이 분업체제에서 미국은 더 이상 2차 산업 가지고서는 경쟁을 못한다. 그리고 2차 산업은 저 독일이나 일본 주고 또는 한국 같은 나라 주고 미국은 3차 산업에 집중을 해. 그래서 그 3차 산업에 집중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열심히 깨미들이 먹을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서 안고만 샥 가져오게 된다. 스키업 한다고 그래요. 크림을 스키업 한다고 그래요. 안고만 쫙 가져오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좋은 분이 한 분이 나타나시기 시작했어요. 그 크림 안고만 쫙 걷어오는 방법이 뭐냐? 국제 금융 부분에 있어서 방대한 투자를 해서 테크닉을 개발하고 기관들을 개발을 해서 보통 다른 나라들은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게 해놓고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예?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혹시 질문이 나오면 제가 이제 데리버티브라고 부르는 그 파생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데리버티브. 그런데 그게 뭐 일반 이 경제학자들도 잘 몰라요. 물론 저도 다 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계속 개발되고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1년 전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 금융체제를 장악을 해서 거기서 안고만 뽑아오겠다. 이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1999년에 그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그 전략 방안에 보면은 그냥 확연히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그걸 잘 안 읽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거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만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안 되겠죠.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미국 라인에서 뭐 지지고 볶아서는 안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되도록 막대한 압력을 넣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그 공화당 정부가 그 외국의 그 강력한 비판들을 들어가면서도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도 강력히 추진했던 그 시장 개방 정책, 특히 이 3차 산업 부분에 있어의 시장 개방이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도 한미 FTA도 마찬가지. 그 밑에 그 매니팩처링 쪽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매니팩처링은 거의 다 개방이 돼 있어요. 미국이 지금 노리는 것은 한국의 3차 산업 부분 개방, 서비스 산업 개방이 지금 핵심입니다. 뭐 코에 마늘 쪽을 빼먹지 정말 우리 모친 표현으로 말은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나타난 것들이 국제금융에 있어서 증권화, 자유화, 전산화 이게 세 개가 쌍둥이 형제입니다. 세 쌍둥이입니다. 뭐라고요? 증권화, 자유화, 전산화. 이것을 미국이 주도를 하면서 쫙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헤지펀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을 바탕 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전부 증권으로 발행을 하고 증권을 특히 장내 거래가 아니라 장외 거래를 통해서 무한히 풀어버리는 거죠. 나중에 해결책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내 거래하고 지금 장외 거래하고 어느 게 더 큰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장내는 뭡니까?
예. 그러니까 뉴욕 증권시장이나 나스닥 마켓처럼 그 정부가 또는 정부 아니고 자기들끼리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마켓이 장래고, 뭐 뉴욕 증권시장뿐만 아니지요. LA에도 증권시장이 있고 뭐 시카고에도 다 있는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장외시장이에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보장하는 이론이 필요한데, 소위 신자유주의 논리라는 것, 화폐론자들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논리라는 게 바로 그래서 대히트를 쳤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 유지와 신자유주의 논리의 그 부흥은 바로 이제 같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패권을 유지를 위해서 미국이 했던 것이 뭡니까? 정치적 패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론 전쟁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쟁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대충 그 국제정치학자들도 다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알카에다가 글로 갔으니까,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으니까. 아이고, 너무 나라 그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그런 녀석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근데 이라크를 왜 갔냐, 이제 이게 지금. 네? 이라크를 뭐로 간 거냐? 이라크 개전 이유들을 지금 다시 리뷰를 해보면 하나도 타당한 게 없어요. 미국으로서는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다. 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전쟁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이 제재의 권한을 미국이 갖고 있음을 보여줘야만 다른 국가들이 여전히 겁을 먹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레리 린제이 보좌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 3천억 달러 정도 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라크 전쟁 다 합치면. 그러니까는 유명하신 럼스펠드 국방장관께서 그런 거 헛소리다. 그런 한 20억 달러 정도 하면 될 거다. 그따위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매달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160억 달러입니다. 현재 160달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스티글리츠 교수가 쓴 책을 한 권 보니까 컨서버티브하게, 즉 보수적으로 카운트해서 3 트릴리언 달러. 영어로 하니까 금방 알아들으시죠. 3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지금 이라크 전쟁 때문에 지출한 거다. 참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해서 미국의 패권 자체를 포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포기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이라크 전쟁을 함으로써 이제는 회복하기 힘든 정도로 어두워져 버린 상황이 된 것이다. 10 트릴리언 달러의 지금 퍼블릭 뎨이 있는 거죠. 그 돈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어서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예를 들면 알카에다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1 트릴리언 달러 정도 동원할 수 있다면 미국의 경제 시스템을 테러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테러리스트 메소드가 꼭 무슨 저번처럼 그렇게 어렵게 사람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토론이 될 거니까 제가 요약만 해드리면, 주로 이제 일시적인 구제금융 쪽에 이제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은행 간 채무 보증을 한다든지, 또 예금 지급 보증을 해준다든지, 또는 IMF가 전통적으로 개입하듯이 개입한다든지 이런 건데, 이런 건 이제 늘상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미국은 중대한 선택을 이번에 했습니다. 지배연합을 룰링 코얼리션을 교체했어요. 도저히 공화당은 안 되겠다. 그래서 참 어렵게
그 이제 민주당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벌써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오바마 독트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오바마 독트린이 뭐죠? 오바마 독트린은 부시 독트린은 뭐였습니까? 전번에 저 누구냐? 페리 그걸 답변을 못 해가지고 아주 죽을 썼는데 부시 독트린은 그 일방주의인데 내용은 예비 증거 없이도 네. 증거가 있다고 간주하면 가서 치는 거 상대가. 그렇죠. 저렇게 연세가 지긋으신 분께서도 할 정도면 역시 우리 평화교회 그 수준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예방전쟁이라고 그러죠. 예방전쟁 닥트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그러면은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가 두드리겠다. 이것이 이제 부시 닥트린인 건데 이것을 원래 그건 데모크라시 닥트린이라고 그럽니다. 해당 국가를 민주화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어울린다. 그러니까는 민주화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지금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것도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닥트린은 좀 다릅니다. 오바마 닥트린은 디그니티 닥트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다가 초점을 두겠다. 멋진 말이죠. 예,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첫째로는 모든 장애 거래를 불법화하면 됩니다. 지금 나타난 모든 장애 거래를 불법화하고 그 다음에 모든 역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토빈세 같은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역외 거래라는 건 외국과 또는 외국이 이제 외국 겉에 보이지만 외국이 아닌 것, 즉 바하마하고 미국 사이는 외국 겉에 보이지만 외국이 아닌 오버시스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역외 거래입니다. 역외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조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조할 태세는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약 이렇게 실시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게 미국의 금융기관들이다. 이런 모순이 있어야 이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미국의 금융기관이 타격을 받고 그것이 다시 또 미국의 금융위기를 일으킬 건데 어떻게 이 방안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실천하겠느냐 이거죠. 결국은 해결을 못할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핵심적인 섹션으로 한국 자본주의 선택인데 이것이 원래 이제 제 책 내용이었고 원래 이걸 말씀드리기로 한 건데 도저히 시간상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생각을 보니까 아이고 이제 좋은 이야기도 너무 오래 하니까 힘들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한국 자본주의라는 것이 나중에 이건 이제 질문을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약을 하다 보면 좀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긴 있는데 신중상주의로 시작을 해서 천민자본주의로 퇴화했다가 혼란기를 거쳐서 지금 신자유주의로 정착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신중상주의 그러니까 박정희 체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박정희 체제에 있어서의 장점은 정확한 발전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단점은 독재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재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됩니다. 한국은 박정희 독재 때문에 발전한 것이 아니라 독재도 불구하고 발전했다. 이렇게 좀 멋지지 않습니까? 네, 딱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합니다. 한국은 박정희 독재 때문에 발전했다고요? 독재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독재의 비용이라는 말로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재 가지고 성공한 나라들이 없거든요. 다 망했는데 한국만 성공을 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래 이제 물론 뭐 타이완도 있지만 지금 타이완하고 한국은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하튼 그 한국의 발전에 있어서는 독재도 불구하고 성공을 한 케이스에 속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주의 선택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결론은 또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 이명박 정부의 지금 위기 대응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물론 뭐 저희 분석인데 이명박 정부의 대응책은 일단 그 메인스트림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막 푸는 거죠. 그래 돈을 풀어서 그 돈이 막히지 않게 이런 걸 보고 디플레가 발생한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크리스마스 버케이션인데도 여행 갈 것을 안 가고 돈을 꽉 잡고 안 놓고 있게 되겠죠. 이러면 돈이 안 도니까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고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 역으로 임금을 못 받으니까 다시 또 돈이 없게 되고 이래서 악순환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디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 아까도 말씀드린 lender of the last resort 최후의 대여자가 손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즉 국가가 막 돈을 푸는 겁니다. 이래도 안 쓸래? 이래도 안 쓸래? 그리고 계속 돈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지난번 11월 3일 날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33조를 풀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제가 그 대책을 보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점은 지방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11조 정도를 풀겠다 하는 건 아주 제대로 됐구만. 이게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돈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봤더니 대표적으로 어디다 투입하냐 그러면은 부동산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난감한 지금 아마 대통령이 건설 쪽 출신이어서 그게 먼저 보이는가 봐요. 건설이. 그런데 한국이 지금 그 전에 발생했던 그 천민자본주의적 시절에 있어서의 그 문제, 그 거품이 어디서 발생했었습니까? 나는 부동산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거품을 걷어내고 건설과 부동산 부분을 단단하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러면 절호의 찬스에 그걸 활용해야 될 텐데 기존의 거품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예언하는 등을 받았는데 이건 뭐 기도하다가 받은 등이라기보다는 페이퍼를 읽다가 받은 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디플레이션 국면이 끝나고 경기순환이 다시 인플레이션 쪽으로 돌아가면 저번보다도 더 10배나 악한 부동산 투기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냐 그러면 생산적 부분으로 들어가야 할 돈들을 전부 서킹, 빨아서 해가지고 빨아들여서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부동산 부분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천민자본주의 시절에 왜 부동산 투기가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혹시 질문하신다면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또 여기 교회의 요람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는 공동체로서
평화의 교회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이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교회 교인들을 많이 늘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 얘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영적인 차원에서와 육적인 차원에서 모든 차원에서 건강하고 균형 있게 하나님 나라를 실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옳다면 지금 이런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로부터서 지금 현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또 다른 전문가를 불러다가 또 대조 비교 한번 해보고 그 지식이 과연 정확하고 건전한 지식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신학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신학자는 아니니까 믿을 만한 신학자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풀러에 있는 김세윤 교수님, 뭐 초청해서 얘기를 들으셔도 좋습니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워낙 말주변이 없으신 분이어가지고 30분 정도 되면 다 조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 신학은 너무도 정통적이고 신뢰할 만하고 그 내용은 너무 아름다워요. 참 그게 안타까움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자에 관한 것, 또 빚진 자에 관한 것, 부르심을 받는 것, 천국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정통적이고 아주 멋진 그 신학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초대를 받아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김세훈 교수님의 입장이고 또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은 초대에 응한 그 모습, 즉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초대는 응했는데 옷은 안 입고 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네 뭐야? 그리고 탁 차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 그 속성은 뭐냐? 이제 거기서부터는 제 이제 해석인데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서 25절 나온 것처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진실로 그리스도인들, 천국에 초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벌써 지지고 볶고 인애가 없이 싸우는 교회라면 벌써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속히 고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여하튼 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코드로 이렇게 삼으면 아주 좋은데 한국에서는 어떤 코드로 이것이 번역이 되냐 그러면 공동체적 자본주의로 번역이 된다. 제가 제 책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적 자본주의 특징 그건 매개의 변증법에서 일단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발전 전략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옳기 때문에 선정하는 게 아니다. 그게 옳기 때문에 그런다. 그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특징인데 이게 물론 이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미국의 메인스트림은 또 그렇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신자유주의와 신막스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신자유주의, 신막스주의 특징인데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면 벌써 그건 종교다. 이게 제가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전략. 그것은 서로 토론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검증해 봐서 제일 신뢰할 만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영고적 자본, 다원적 공동체, 전략적 무역정책, 민주적 조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질문을 하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다 설명 못해요. 그리고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 방안을 하면 되느냐고 제 얘기 물으신다면 저는 다음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적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나오는 대책입니다. 첫째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체제 증진을 통한 내수 시장의 확대. 이것이 가장 클래식하고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내수 시장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는 외풍에 너무 많이 시달립니다. 그러니 내수 시장이 약한 이유는 복지 정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어도 OECD 국가의 중간이라도 가는 수준, 에버리지라도 되는 수준의 이 복지 정책을 쓰는 게 좋다. 지금 근데 흥미있는 것은 이제 한국은 사실은 전체 재정 구조로 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이 타격이 아직 직접적으로 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이 환율이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말이죠. 이건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돼야지 마땅하죠?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유엔화와 일본의 앵화는 가치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되고 있죠? 떨어지고. 왜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와 너무 연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미국 경제와 너무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이 틀림없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가 보기에는 펀더멘탈은 좋은데 외국 이 평가기관들은 계속 한국이 이제 위기에 갈 것이다, 위기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신문들은 연일 외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런 지금 신문을 막 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이 아직은 펀더멘탈은 좋다는 데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 놈들이 나쁘다 이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그래 알겠다. 그리고는 조용히 뭘 증진시키면 된다고요? 예, 내수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게 절호의 찬스거든요.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계속 호황일 겁니다. 이때 더 수출을 증진시키는데 수출만 증대시키면 아까도 말했듯이 externalization 그렇게 외화가 더 진행해 버리겠죠.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수출에서 얻은 이익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 복지 체제에다가 집어넣으면 일자리 창출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수출에서 얻은 이익을 토지 투기에다가 넣어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죠. 1997년의 위기가 그래서 왔던 거거든요. 이게 참 아쉬워. 이명박 정부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뭘 지금 진작시키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 그걸로 이 금융위기를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토지 및 금융의 투기적 요소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건실하게 시켜야 될 테 도리어 더 지금 계속 풀어가지고 투기를 진작시키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집중 육성 분야 기업의 이해관계자형 경영구조를 정착한다. 이게 지금 주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신속히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보고 스테이크홀더를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형 기업 경영구조입니다. 혹시 이것도 질문이 있으면 근데 질문하실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역으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남북 경협의 증진을 통해서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 같은 걸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국제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노동공급처를 확보해놔야 됩니다. 이미 중국은 안 돼요, 이제. 이미 중국은 끝났습니다. 중국의 유엔화가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구매력이 커지고 있고
우리가 거기다가 하면은 벌써 이제 임금도 상승이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재미 보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럼 어디서? 북한. 그걸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이건 도리어 개성공단에서 쫓겨나오고 있으니 참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죠. 여하튼 뭐 저는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정치경제학이라는 건 굉장히 거시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막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이제 큰 그림, 숲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숲이다. 그리고 숲이 몇 스퀘어 피트고 북쪽으로 몇 마일이 펼쳐져 있고 남쪽으로는 동으로는 몇 마일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을 안 잊어먹으려면 어느 코스로 가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끝내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40분 부탁드렸는데 거의 한 2시간을 열다가 일단 박수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뭐 자유롭게 물론 들어가고 있지만 가실 분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하고 한번 끝장 토론을 해보려고 남으셔가지고 질의응답하고요. 중간에 브레이크 가지면서 뭐 오후에 약속이 있다거나 그러면 떠나셔도 좋고 계속 질문. 예,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돼요. 예. 잘 들었는데 예. 들을 줄 못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는 척할 수도 없고. 예. 앞부분에 매개 변을 설명하시면서 예. 그 마스의 예로 제일 좋은 게 기록으로. 예. 그래서 지금 저도 보면은 옛날부터 해오고 특히 한국 교회가 예. 이제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타내는 게 마치 성직자가 거의 극단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이제 많이 커지고 재정이 커지면서 거의 성직자가 저기 다 하잖아요. 지금 세수까지 하기도 하고 그 정도까지 됐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이 속해 있는 무슨 단체 회장 하신다고 그랬죠? 예. 교회 교회의 대형 실천연대. 거기에서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좀 관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씀대로 매개 변증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깨뜨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 일상에서 그러니까 저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런 매개가 있는데 그게 건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건전하게 없을 수는 없으니까 건전하게 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의 본성상 매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매개는 유익한 것이고 또 문명이 발전할수록 매개가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상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것에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유한한 육체를 가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매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게 불가피하게 매개자가 우선하게 됨으로써 소외를 증진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매개자가 매개의 본질보다 우선하게 되지는 않냐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매개자가 매개의 본질보다 우선하게 되지는 않나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선 하나의 대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교회개혁 실천연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사실은 그런 깊은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입장은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주로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지금 이
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매달 한 10여 건 이상의 상담이 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항상 무인지경이에요. 물론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원래 상담으로 오는 분들은 더 절망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가서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아니 그게 아닌데 이런 경우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은 너무 고민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큰 틀은 보통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수백 건을 제가 작년까지 이게 미국 오기 전에 나온 걸 그 우리 그 팀들에게 이야기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겠는데 한 7, 80%가 목회자 때문에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30%가 주로 장로님들 때문에 발생했어요. 평신도들이 문제에서 발생은 거의 없어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장로하고 목사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게 분류가 됐더니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어젠다별로 나누어 보니까 절반 이상이 돈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절반 중에서 절반 정도가 독재 목회자의 독재 때문에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당수가 그 남녀 문제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 입장은 이겁니다. 그 사고 많이 나는 교차로의 비유 입장인데 어느 교차로가 사고가 많이 나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신호등 설치. 위험하시네요. 거기 위험합니다.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언제 신호등 설치하지? 이래버리면 막 욕먹거든요. 제일 먼저 응급차. 예, 그걸 보고 긴급군안이다. 그런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뭡니까? 석가모니께서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도화경입니까? 법주경입니까?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고 나서 가는 그 극락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아 지금 자네가 지금 현세에서 죽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걸려 있는데 극락은 왜 찾나? 그리고 예를 드는 게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뽑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따지고 있는 놈이 어디가 있나? 빨리 화살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멋진 그 비유, 불교에서 자주 쓰는 비유입니다. 화살의 비유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내에서 피를 흘리고 막 다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긴급군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피켓도 같이 들어주고 또 막 가서 그 문제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아니면 그 신문에다가 터뜨려 가지고 문제도 삼고 이런 게 긴급군안에 해당. 두 번째로가 이제 바로 말씀드린 제도 정비입니다. 계속 긴급군안만 하면은 또 욕먹습니다. 말하자면 도로는 엉망으로 해놓고 레카차 대기하고 있어 교통사고 나면 끌고 가듯이 저는 나쁜 놈들로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긴급군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빨리 이 신호등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차선을 어떻게 그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주로 제도 개선 팀을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핵심이 모범정관입니다. 그래 우리 평화교회가 정관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보통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는 정관은 들어있는 게 좋습니다. 예,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관이라는 게 바로 그 교회의 끝뼈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PCC에서 하고 있는 컨스티튜션을 전부 넣을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이제 바일로에 해당하는 것만이라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대충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교인들이 항상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걸 모범정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뉴스앤조이에 계속 실어놨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근본적인 대책이죠. 아무리 제도를 잘 해놨어도 그 제도를 안 지키면은 말짱 소용이 없겠죠. 그 사람 의식이 그 제도에 이제 따라줘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문화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바꾸려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연로우신 어르신들은 섭섭하시겠지만 하나님도 못해요. 죽어야 끝이 납니다. 특히 우리 손봉호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얘기하는데 손봉호 선생님이 인간이 변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한 장관님, 인간은 안 변합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안 그렇게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엑소더스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 노예 문화로 물들였던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온갖 기적, 홍해도 막 갈라지게 하고, 아침에는 만나를 막 지금 먹었고, 지금 막 선생님 또 가끔씩 메추라기 때가 한 번씩 와주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저기 불기둥, 구름기둥이 막 낮에는 서늘하게 구름기둥, 밤에는 뜨뜻하게 불기둥 막 있어요. 그런데도 조금만 힘들면 뭐라 그러죠? 왜 데리고 나왔냐는 거예요. 왜 데리고 나왔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뭘 하겠다는 거죠? 노예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였잖아요. 다 죽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물론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게 희망 섞인 한 가지 말씀.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했는지 뭐 이게 다 은총이겠지만 스스로 문화를 바꾼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요수아하고 갈렙 아닙니까? 예. 여기 계신 어른들은 그런 축복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니 질문도 길고 대답도 길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들 예. 제 모임이 있는 한 30명인데 그 로컬이죠. 예. 전부 다 너무 극보수라.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빨리 죽어라. 너는 죽으면 안 죽는다. 나라를 예. 독서를 품어요. 예. 저 혼자 예. 30대 1위. 예. 저는 너무 또 증거예요. 예. 저보다 또 예. 좀 그렇고. 예. 알아듣는 척. 요게 지혜의 극보수라고. 난 질문하는데 왜 들어오냐? 예. 알아듣는 척 하는 사람도. 아니, 아까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제 예. 다들 정치, 경제 그걸 하시고,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이북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으셔서 예. 말씀을 드리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한 상태가 이북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런 저주를 받았는지. 그래도 죽어도 그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뭐 장대원 교인이 무슨 뭐 굉장했잖아요. 예. 부흥회도 열고 뭐 좀 스토리를 보면 그 아까운 고장인데 예. 어떻게 그렇게 천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그 변증법 얘기하시니까 예. 하실 것 같아요. 예.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우선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뭐 그 하나님도 못 고친다 이런 그 특히 연세와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건 다 잊어주십시오. 앞으로 나가면 굉장히 그 위험한 여기서 지금 조크 중에 조금 하이 조크로 했던 거니까 잊어주시고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 제 관심사는 아닙니다.
저는 아까 그 매개의 변증법 그걸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그 기원에 있어서 지금 북한 정부가 세계에서 나타나는 정부 중에서 가장 극악한 정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개의 변증법이 최악에 달한 그런 그 모순과 소외가 극에 다른 정부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리고 원인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부터 말씀드리면 그 1973년인가요? 그때 그 노동당 이게 조선노동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그때 딱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이 대표하고 조선노동당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대표하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수령님께서 대표합니다. 이게 매개 변증법 그대로 그냥 이렇게 쫙. 따라서 수령께서 전 인민을 대표하시므로 수령께서 숨을 쉴 때 같이 쉬어야 된다. 수령께서 들이시면 같이 들이시고 내쉬면 같이 내쉬고. 읽으면서 지랄하고 있네.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아니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건 뭐 벌써 그때부터 매개의 변증법이 그게 달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됐느냐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도리어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히 북쪽에 들어왔던 그룹들이 민족주의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건 좀 강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버럴하게 두 체제의 정통성을 따지자면 남한 쪽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이게 제도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가 남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온 것은 서울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38선을 그릴 때 서울을 남쪽에다 넣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거든요. 예, 그것이 효과를 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안에 있는 구성원들로 말하자면 북한에 있는 구성원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의 국민들로부터의 인민들로부터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단결도 잘 됐고 또 체제도 더 빨리 안착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건 이제 미 군정이 한국 사람들을 놓고 여론조사한 것인데 당시에 있어서 체제 선택에 있어서 1등이 사회주의였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사회주의를 선택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절반 정도가 자본주의도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 나머지 절반 정도가 공산주의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북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장애는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소련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장을 친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도 있긴 있었지만 소련군은 훨씬 더 빨리 미국보다 나가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지만 소련군이 착해서가 아니라 소련은 그냥 국경만 넘으면 되거든. 미국은 빠지면은 바다를 건너와야 되니까 이 굉장히 빠져나가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뭐 불필요한 이데올로기를 투쟁에 말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그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다. 정통성도 있었다. 그러면 또 외부의 영향력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훨씬 더 좋은 국가를 빨리 만들 수 있었는데 불행히도 무슨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분단 구조가 됐었다. 그래서 과도하게 매개자에게 권력을 심는 그러한
흐름이 구조적인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북한에서 좀 똑똑한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사거리 숙청당하거나 몰살당하고 완전히 김일성 개인 독재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기다가 이제 뭐가 발생했습니까? 한국전쟁. 한국전쟁을 겪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체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 모티브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의 모양새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 질문은 예. 그게 아니고 예. 어떻게 해서 아까 뭐 난 못하겠다 그러셨는데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저주를 받았느냐 이게 인류 역사상으로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 그거 참 안타까운 말씀. 안타까워요. 예. 그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 질문할게요. 예. 아까 남북 교류 예. 이제 장사 남북 장사에 예. 얼마 안 되는데 예. 얼마 전인데 그 일본 석유산업 시찰단이 예. 중국을 조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조사 보고를 그 일본 석유신문에 쭉 연재를 했어요. 예. 그 거기에 이제 남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저 장춘까지 올라가요. 예. 장춘에서 어디 목당강까지 더 올라가는데 시장을 다 조사를 했어요. 공장을 단동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단동에서 미국으로 일감이 많이 들어가요. 섬유물 예. 손이 많이 가는 거. 근데 일본 사람들 시찰단의 그 보고에 의하면은 중국 사람과 이북 사람들 사이에 경제 원리 하에서 교역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개성 공장과는 다른 것이라 하는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서 뭐 때문에 개성 공장을 할까? 어련히 제 먹고 살 길을 경제 원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예. 그래서 경제 교류를 그거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면서 예. 나온다 나와. 그 이제 그런 말씀 때 일견 말씀이 있는데 그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의 흐름에만 맡겨 놓으려고 하면 정책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나갈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미국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그 북한의 국경지대에 있는 국경무역 정도를 생각을 한다면 물론 가만히 놔두면 되죠. 근데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남한이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남북이 동시에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이 다르더라고. 당연히 원칙이 다르죠. 말을 끝내야 될 거예요.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교수님도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을 하셔야지. 불법 체류자는 여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예.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이 어떻게 희망은 좀 뭐가 있습니까? 본인은 희망은 많네. 저를 못 들어가게 하실래는 뭐 보인다. 저는 이제 일단 희망이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한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명박 그 대통령의 퍼스널리티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거든요. 무슨
학술적으로 뭐 공부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기업인으로서 뭐가 자기에게 좋으냐 이걸 잘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올라간 사람이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아주 도배를 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입니다. 이게. 그래 대통령이 결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실용주의적으로 본인이 또 실용주의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전환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본인이 깨닫기만 한다면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으려면은 IQ가 좀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 뒤에 이제 항상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외계인 전쟁법이라는 걸 처음 들었는데요. 예. 그것이 우리 기독교회의 역사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그런 이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반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회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볼 때 많이 타락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 들으면서 그게 바로 매개의 변증법에 의한 다시 말하면 매개가 본질보다 앞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예. 교수님 생각하실 때 한국교회가 이 매개를 끊기 어렵다면 예. 본질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예. 매개를 약화시킴으로써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21세기에 지금 현대 시기에 예. 그 방안에 대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이제 이런저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열심히 토론하고 나면 마지막 결론은 실제 적용은 어렵겠다. 이런 결론인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하나가 군소신학교의 정비입니다. 문제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 교단이 막 분열하면서 교단별로 전부 자기 신학교를 만들고 전부 거기서 학장하고 교수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거기 한 2년 정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2년 정도 가르치고 목사 안수를 줘요. 그게 물론 어느 신학교는 또 양심은 좀 있기 때문에